오늘은 고지혈증 바로 알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이거나 LDL 수치가 160, 중성지방 수치가 200 이상인 경우를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로 그렇게 통일하자고 하는데, 아직도 오랜 동안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고지혈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받고 나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4가지의 수치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근데 이 총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계산한 수치가 많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LDL 수치 플러스 HDL 수치 플러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5로 나눈 수치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고 중성지방이 150 이하고 LDL이 100 이하, HDL이 60 이상이면 이걸 정상이라고 하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 중성지방이 200 이상, LDL이 160 이상, HDL이 40 이하면은 이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경계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수치가 총 콜레스테롤이 240이 고지혈증이라고 이렇게 분류된 게 불과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300, 320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40 기준으로 바뀌었죠. 자, 우리가 이렇게 4가지 혈액 검사를 해서 4가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받았을 때 거기서 한번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느냐? HDL을 총 콜레스테롤로 나눈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건 왜 이렇게 계산하느냐? HDL 수치가 높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그러면 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0.24 이상이 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0.2에서 0.16이 되면 위험이라고 그러고 0.16보다 수치가 낮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HDL이 낮고 총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눈 수치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중성지방이 HDL로 나눈 이 수치가 2 이하면 정상, 4 이상이면 매우 위험한 거죠. 그 중성지방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고지혈증이 더 심한 거고요. HDL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 콜레스테롤은 높다 그러더라도 고지혈증은 그렇게 위험 수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간접적으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뭐냐? 콜레스테롤 뭐 일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뭔지 잘 모르면서도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80%는 우리 몸의 간에서 주로 합성을 하고요. 20%는 음식을 통해서 얻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래서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한때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달걀, 노른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먹으면은 위험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은 그건 다 식사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에서 먼저 없어지고 뒤따라서 일본에서 없어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하고 있지 않죠.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우리 몸에는 얼마나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에 따라서 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가 있습니다. 평균 15만 mg의 콜레스테롤을 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 중에서 매일 약 7,000mg만 혈류를 타고 순환하면서 필요한 세포에 공급됩니다. 간에서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성과 남성의 한번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성은 평균 체중이 56kg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체지방이 14kg인 경우에는 체내 콜레스테롤이 14만 mg입니다. 그럼 혈중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간에서 저장하고 있는 게 14만 mg인데 혈액 순환을 통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느냐? 6,500mg이 매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필요한 세포에서 이걸 끌어다가 쓰는 거죠. 사용되는 양이 얼마냐? 하루에 800mg 사용돼요. 결국은 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부분의 한 12% 정도가 사용되는 거죠. 남성의 평균 체중이 68kg 했을 때 체지방이 17kg라고 하게 되면 체내 콜레스테롤이 17만 mg입니다. 그럼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느냐? 8,000mg이죠. 하루에 사용하는 게 1,100mg을 사용합니다. 거의 한 13% 정도 사용하죠.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저장되어 있고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고 또 쓰이는 양을, 이 콜레스테롤의 이 수치를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주로 간에서 합성되지만 세포에서도 합성을 해요. 일반 다른 세포도. 근데 그러면 가장 많이 합성하고 있는 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느냐? 2단계로 나눠서 합성합니다. 자, 1단계는 먼저 아세틸 Co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세틸 CoA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분해되죠. 분해되고 난 다음에 소장의 육모에 흡수가 되어 가지고 간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이 간세포에서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을 가지고 아세틸 CoA를 만드는데 대부분은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산을 가지고 만들고, 아미노산은 특별한 위기사항이 생기지 않으면 아미노산을 아세틸 CoA로 만들어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포도당과 지방산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합성되고 난 다음에 아세틸 CoA로부터 HMG CoA, 메발론산염, 파르네실 피로인산, 스쿠알렌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더 많은, 사실은 아세틸 CoA로부터 콜레스테롤까지 27개까지의 화학 반응을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큰 것만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이 파르네실 피로인산에서부터 코엔자임 큐텐, 타우 단백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공정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고지정 약하고 또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구나, 간에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저장을 하고 있고 혈류를 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중에서도 겨우 쓰는 게 돌아다니는 양의 뭐 한 12%에서 15% 사이를 쓰는 거예요. 자,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가, 제가 항상 책의 바다에 떠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포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러면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인지질 이중층의 곳곳에 끼어서 세포막의 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요. 이러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라는 콜레스테롤은 그 세포막을
다시 만들 때 그 세포가 직접 만듭니다. 콜레스테롤. 두 번째는 성호르몬이죠. 콜레스테롤 가지고 성호르몬을 만들. 그 성호르몬이 뭐냐? 대표적인 여성 성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고 남성 성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게 남성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이게 부족하게 되면 남성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중년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발기부전이라는 이런 현상도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 우리가 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부신 피지에서 만드는데 이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콜티솔. 이 콜티솔 호르몬은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떠서 활동 모드로 바뀔 때 이 콜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활동 모드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가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올라가는 그 스트레스를 그리고 유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리가 지방이 들어오면 지방을 분해할 때 꼭 필요한 지방을 수용성으로 만들 때 꼭 필요한 담즙. 그 담즙산도 콜레스테롤 원료로 만듭니다. 근데 우리 몸에 신경세포, 특히 신경세포 중에서도 우리가 뇌만 따져도 뇌에 약 1000여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만드는 회로가 신경세포 하나에 시냅스가 수천 개가 붙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100조 이상의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 회로를 150겹으로 절연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수초입니다. 그 구성 성분이 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뭐가 생기느냐? 루게릭병이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D3, 우리가 자외선 B를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생성한다는데 그건 원료가 뭐냐?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자외선 B를 쪼게 되면 그게 비타민 D3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호모시스테인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혈액 검사할 때 꼭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하라 그러죠. 이거는 그 하버드 의대에 있는 이 맥컬리 교수가 1970년대 초반에 해서 80년대에 걸쳐가지고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은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호모시스테인 심장 발작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를 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이 맥컬리 박사가 학계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대단한 조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에 밀려가지고 이제 1979년도에 이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하버드 의대 학장이 새롭게 바뀌면서 그 학장이 맥컬리 박사를 해직시킵니다. 왜? 과학적인 농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분은 누구의 후원을 받았어요?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맥컬리 박사는 해직되고 난 다음부터 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뭐 책 저술도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부활이 했느냐? 1990년대 후반에 하버드 봉중보건대 영양학 교수 스탠퍼드 박사가 이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호모시스테인 이론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활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의사들은 잘 모르지만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 해달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치 검사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맥컬리 박사가 어떻게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심장 발작 이론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냐면 이분이 원래 병리학자고 그리고 생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병리를 생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호모시스틴 요증이라는 이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우리 몸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의 분해를 막는 유전적 결손을 가진 소아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이 소아들을 검사를 해보면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에서 8살도 안 된 소년 2명이 심장발작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맥컬리 박사가 이 두 소년의 처음에 입원부터 이르는 모든 이런 검사치를 면밀하게 이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중증 동맥경화를 가진 노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은 이게 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심장 발작이나 또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려졌죠. 발표하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시됩니다. 왜 무시되느냐?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건 지금 이 1985년에 아토바스타틴이라는 이런 물질을 처음으로 합성을 해요. 이거를 처음 합성한 이 제약회사는 파이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파이자가 이 제약회사를 나중에 M&A를 하죠. 합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1999년에 파이자가 이 니피토를 고지혈증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는데 10년 이상 걸렸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을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때까지는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은 학계와 전문가의 수백 편의 논문으로 계속 뒷받침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맥컬리 박사가 쫓겨난 거예요. 자, 이 콜레스테롤 심장 발작 이론은 핵심이 뭐냐?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동맥경화가 일어나서 이게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이런 개념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듭니다. 왜?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LDL로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왜? LDL은 뭘 하느냐? 혈관이 손상되면은 그 손상된 혈관 벽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HDL은 뭐냐? HDL은 혈중에 LDL이 가다하게 많으면은 이걸 다시 간으로 돌려보내서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 두 콜레스테롤은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또 병원에서도 의료 전문의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